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극신검의 마지막 부분이죠. 제목은 절대검의 완성이죠. 원래는 제목이 절대검이었죠. 근데 절대검의 완성으로 바꿨죠. 이유가 있겠죠. 태극신검은 예전에 설명했지만 그래요. 태극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보면서 신과 검법을 보았다 했죠. 그래서 몸으로 펼치는 신검법을 창안하면서 시작된 글이에요. 무공비급이라 했죠. 장르는 1부는 몸으로 펼치는 신검법이고 이제 2부는 정신무공으로 넘어가면서 절대검의 시작으로 시작하죠.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절대검의 완성이 제목으로 어울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존재하는 절대자는 창조작용과 파멸작용으로 흔적을 드러내는데, 마음에 존재하는 창조작용과 파멸작용은 의식을 거쳐 선천적 무화에 인식 가능한 표상이나 관념을 생성시키고, 표상이나 관념은 후천적 무화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선천적 무화가 토지라면 후천적 무화는 토지 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 무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심동소선을 만들어 확인해야 하며, 그렇죠. 누구든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죠. 드러내봐야 아는 거죠. 심동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되어야 표현된 심동소사를 통해 후천적 무화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은 마음에서 기인하겠죠. 그 마음을 알아야지 생각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물론 간조를 통한 방법도 있으며 신검법을 열심히 연마하면 간조가 가능이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심동소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동이 필요한데, 심동은 신검의 움직임이고 심동의 소산은 신검의 움직임이 남긴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심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심동소산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신검을 활성화해야지 심동소산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마음 전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신검은 절대자의 창조와 판별작용이 구체적 형태를 지닌 의지와 결합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둘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생성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형태의 의지가 생성되어 창조와 파멸작용이 결합하면 신검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신검은 무화 속에 존재하는 뜻을 인식이 가능한 표상이나 관념 형태로 재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표상이나 관념은 어떤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의지의 형태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욕망이 강하게 간직되어 있더라도, 의지가 강하면 창조와 판별작용이 결합하여 신검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혼을 넋에 봉사시키는 그래요, 격인 거죠. 하지만 그러한 신검이 만들어내는 표상이나 관념은 필연적으로 보편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관성을 띈다고 하여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성이 강하다는 것은 세상의 일체에 입각하지 않고 부분에 집착한다는 말을 따르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나를 지워야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통합하려는 의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우면 통합하려는 형태의 의지를 지우게 되는 것이니 나를 인식할 수 없게 되고, 나를 인식하지 못하니 의지가 사라지게 되며 신검이 해체되게 됩니다. 따라서 나를 지우는 것은 의지의 형태를 나의 의지를 지우는 것은 의지의 형태를 소멸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나를 지우되 의지를 남기는 방법, 그것은 나가 없는 의지를 생성시키는 것을 가리키는데, 나가 없는 의지 형태는 자비와 사랑의 의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가 완전히 지워진 자비와 사랑의 의지를 생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만들어지는 관념은 진리에 가깝게 됩니다.
표상이나 관념은 진리가 크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 마음에서 나를 완전히 비추는 자비와 사랑의 의지와 결합한 창조와 판별작용을 절대감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각주가 있죠. 육체를 매개로 넋이 생겨나고 넋의 작용으로 인해 나가 생겨난다. 나를 생성시키는 의지를 멈추고 어의 작용을 일으키면 남는 것은 어의 의지이고 어는 다름 아닌 절대자, 즉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이다. 자비와 사랑의 의지는 절대자의 의지에 들어가는 문 정도로 보면 된다. 그렇죠. 자비와 사랑의 의지가 어떤가는 신의 의지와 유사하기에 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자비와 사랑의 의지조차 지어진 창조와 파멸작용이 있으나 형태를 지닌 의지가 없고 창조와 파멸작용만으로는 신금이 생성되지 않으니 무의미한 규정이 되고 자비와 사랑의 의지와 결합한 창조와 파멸작용을 절대적 의미라고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형태 없는 의지를 생성시킬 수 있다면 가장 가늠직하지만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가는 신을 완전히 의식이 완벽하게 강림시키면 그것도 가능하긴 하겠죠. 이는 형태 없는 물체가 존재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절대금은 마음에 존재하는 절대자가 일으키는 창조와 파멸작용을 가리키며 절대자의 생각으로 실현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순수한 형태의 절대자의 창조와 파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와 파멸작용은 감추어진 채 드러나 있지는 않죠. 감추어진 채 나타나는 것이기에 눈, 귀, 코, 이 피부가 있을 리 없으며 동서남북 위아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모험 역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의 모험 그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 절대감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구조와 진료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것들이 결합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신금을 생성시켜 직접 신도소산을 만들어낸다면 만드는 과정 역시 추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절대감의 움직임, 마음에서 발견되는 어떤가는 신의 움직임, 신의 작용의 움직임을 포착한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탐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감의 움직임을 사유현적을 통해 간주하는 것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사유를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동소산을 또 이렇게 분석해보면 과정이 보이겠죠. 그 과정 속에 감추어진 형식이 보이는 거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체는 형태를 지닌 창조와 파멸의 과정 속에서 형상을 지니게 되는데 물체의 변화에서 발견되는 창조와 파멸작용을 일반적으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법칙이 대놓고 드러나 있는 건 아니죠. 과정 속에서 그냥 감지되는 거죠. 수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역사 속에서도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형태를 지닌 창조와 파멸 과정 속에서 각종 형식들이 발견되며 형식들의 변화 과정과 방향이 포착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경향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향 속에서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법칙과 동일한 법칙이 발견됩니다. 그 사회 속에서도 법칙이 발견되겠죠. 당연히 사회의 연속인 역사 속에도 법칙이 발견되고 왜 사람들은 사회는 완전히 자연과 다른 것이라고 하기 쉽죠. 근데 사회도 엄연히 자연 속에 있는 거죠. 인간들의 생태가 사회인데 다른 짐승들의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근데 당연히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법칙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서도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형태를 지닌 창조와 판매 과정 속에서 방향이 발견되는데 이를 의지라고 얘기합니다. 법칙 경영 의지는 대상에 따라 다른 이름이 붙어 있으나 창조와 판매 과정 속에서 포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창조와 판매 장은 이처럼 법칙 경영 의지와 결합하여 나타나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섭리를 이루어지게 하는 핵심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 핵심 구성 요소들을 통합해서 표현하면 절대자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의 이견, 인간계의 이견, 절대자의 뜻을 잘 헤아리면 은혜가 있고 절대자의 뜻에 어긋나면 천벌을 받아 파멸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섭리에는 예외가 없고 필연적인데 섭리를 이루는 핵심 구성 요소가 절대자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섭리에는 예외가 없죠. 인간 일에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섭리를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생물이건 생물이건 단 인간은 섭리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짐승과 다른 점이며 섭리를 이용했을 때 효과는 굉장히 크죠. 사람 날지 못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섭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후천적 무어에 생성되는 표상이나 관념은 창조와 파멸장과 결합하여 끊임없이 변하며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킵니다. 표상이나 관념이 변하여 인간 행위에 변화를 끼치는 과정은 세상에 비유하면 상품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를 표상이나 관념의 현장 과정과 적용 과정이라고 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과정과 적용 과정 역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불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력과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과정이 고도화되듯이 표상이나 관념의 현역력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과정 역시 고도화되며 적용력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 과정 역시 고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존재하는 현장 과정과 적용 과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과거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그러한 노력이 생성시키는 학문을 일반적으로 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절대감이 표상이나 관념을 생성시키고 적용시키는 과정은 정신천학에서 다루는 영역이므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현장 과정에서 진료가 되는 것은 후천적 무어를 구성하는 표상이나 관념이 됩니다. 이는 생산물의 생산에 있어서 원료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과정이 또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표상이나 관념은 일정한 구조를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데 개별 사회에서는 개인들의 유사한 교육과 경험을 공유하므로 공유하는 정신적 구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유사한 교육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통적으로 형성되는 정신적 구조를 보통 상식적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상식적 사고 역시 지적 수준에 따라 변하며 시대별 공간별로 수준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회의 상식적 사고를 속도로 정하면 특정한 사회의 상식적 사고를 속도로 정하면 속도보다 낮은 수준이 낮은 상식적 사고를 지닌 사회 구성원들은 미개인으로 규정할 수 있고 속도보다 수준이 높은 상식적 사고를 지닌 사회 구성원들은 문명인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내용과 결합되어 형성되고 내용 구조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니 상식적이라는 표현은 표상이나 관념의 내용이나 구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진료는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으로 분리되는데 지적인 것은 이론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으로 분리되고 감정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분리됩니다. 이렇게 네 개로 분리된 것들은 상호 분리 결합 과정을 통해 새로운 관념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념 결합도 가능하겠죠. 현장 과정과 진료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형태를 지닌 의지와 창조와 파멸 작용이 결합하여 생성된 신금입니다. 신금은 의지에 의해 생기는 의지와 결합된 창조와 파멸 작용을 일으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죠. 신금은 현장 과정에 비유하며 활동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태를 지닌 의지에는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질적인 부분은 주관을 구성하고 양적인 부분은 의지의 크기를 구성합니다. 질적인 부분은 육혼, 지혼, 예수혼, 이상국과의 혼이 어우러져 형성되는데 혼이라는 것은 신금의 뿌리로 종합적인 나라는 형태를 지닌 의지를 만드는데도 마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혼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게 되는 부분은 혼과 혼의 변형 형태들, 그리고 나로 표현되는 통합된 혼이 되겠습니다. 혼, 관념의 현장 과정, 적용 과정, 진료를 모두 다루면 좋겠으나 이는 정신철학 영역으로 모두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항공꽃을 이용하여 혼들을 살펴보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항공꽃. 본래 항공꽃은 올로 돌아가 어떤가는 신과 결합하여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 인간의 의식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기서는 표현된 어리장으로 인한 생각을 가리킬 따릅니다. 그래요. 처음에 그 빛을 다르게 풀어서 그렇죠. 빛을 어떤 간에 신의 생각으로 풀이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어떤 간에 그 고대 중국인 고대 중국인 유동빈이 쓴 글을 보면 그래요. 어떤 가는 신을 또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죠. 마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가는 신, 또 어느 곳에서나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가는 신을 구별해서 그런 거죠. 통상적으로 빛은 마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가는 신을 가리키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 이 도형을 가지고 설명했죠. 이 도형 뭔가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도형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도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고대의 증명에 이용되는 방법은 아니죠.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이 이용되죠. 이 도형이. 그 도형을 바꿨죠.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 보면 나와요. 직각삼각형 ABC는 혼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직각삼각형 ABC 앞면은 나라는 통합하려는 의지인 혼으로 규정할 수 있고, 다 쪽으로 모이잖아요. 정사각형들이. 앞면은 나라는 통합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고, ABC 뒷면은 지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혼의 역할은 인식하려 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앞면 뒷면으로 나누는 거죠. 통합하면서 생각하려 한다. 그래요. 고대 그림을 이용하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바뀌죠. 설명도. 정사각형 BDEC는 6혼. BDEC는 6혼이다. 볼게요. 정사각형 GFBA는 예술혼이다. GFBA는 예술혼이다. 직각삼각형 BHG는 정사각형 ACKH는 이상국가의 혼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6혼, 예술혼, 이상국가의 혼은 있겠죠. 어떤 혼이 지배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발전했느냐, 그것만 다르지. 그래요. 이외에도 여기 포함되지 않은 변정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 따라 변정혼이 지혼이나 육혼, 예술혼이나 이상국가의 혼 사이에 삽입될 수 있는데, 삽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념을 도형으로 형성할 경우 간주하기가 용이해져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특히 마음을 탐구할 때에는 필수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형으로서 이제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도형을 그려놓고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서 생각을 하면 그래요. 좀 이해하기가 파악하기가 용이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기술인 거죠. 마음을 이해하는. 이는 고대의 이질 탐구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고대의 이 방식은 소수가 소수에게만 전달하고 마음으로만 전달하는 비전 중의 비전이었습니다. 도형들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팔기를 이용해서 마음을 분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형을 이용하는 거죠. 고대부터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을 이해하는 그래요. 일종의
기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감의 완성을 다루는데 이 절대감의 완성은 이제 마음을 다루는 거죠. 마음에서 어떤가는 신, 어떤가는 신의 작용, 그리고 어떤가는 신의 생각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나요? 진리에 이르는 길로 이제 발전을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2019년도 정도 했어요. 또 진리에 이르는 길은. 봄부터 썼어요. 여기 카페에 올린 거는 10월 달인데 한 여름 좀 지나서 완성이 되고 그 블로그에 올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카페에도 이제 기한 10월 달쯤에 올렸던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